인사를 마치고 박수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상당히 기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불교 교리 전체가 연기공 중도니까 중도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따로 쓸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오늘 강의의 핵심은 그 중도의 원리를 이 거시 세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의 그 원문 해석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비설소설문입니다. 설한 바가 없다.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다. 금강경이 늘 나오는 말투라서 여러분들이 또 그 소리 듣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진리라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될 테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금강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한번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검토해보고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읽어보면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을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런 투의 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A 즉 B의 시명 A라 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근데 뭐가 새삼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이걸 마지막을 정리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읽어본 다음에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같은 투의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경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핵심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부처님은 설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니까에 설했는데 그런데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법이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한다. 해설은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대로 A 즉 B의 시명 A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긋지긋할 테니까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그 인지과학의 출발이 뭐였냐면은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1956년 그때 인공지능이 탄생하고 바로 인지과학이 탄생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라는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의 그 발전 속도라는 것은 적어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과거 30년 동안에 발전했던 것은 그 이전 5,000년 동안 발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다르게 뭔가 획획 지나가는 사실은 18세기에 살던 사람이나 19세기에 살던 사람은 100년 사이지만은 별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살던 사람과 지금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 엄청난 문명을 가져온 것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거는 뭐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명을 한 거죠. 이름을 붙인 거예요. 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음이랑은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근데 그거는 정보 처리 시스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것은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변하는 것 치고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게 우리가 덧셈 뺄셈으로 치면 0에 해당하고 곱셈으로 치면 1에 해당하고 1은 곱해도 변하지 않죠. 근데 변하는 것은 다 정보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한데 그 새삼스럽게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깨달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시스템한 것은 뭐 아무런 걸 발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붙여야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름을 붙이자면 다시 또 이름을 붙인다면 마음에다가 마음의 특징이나 마음의 본질이 뭐냐 그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잊으셨겠지만 여기 지금 비설소설분이라고 했는데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가리켜서 어떤 물리학자가 law without law 제가 강의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말해서 법칙 아닌 법칙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좀 호기심을 가져요. 무슨 뜻이냐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빛이 여기서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배울 때 여기서 빛을 이렇게 쪼이면 직진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진을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저까지 빨간 데까지 최단 거리를 간다고 여러분 다 배웠고 누구나 아는데 빛의 본질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갈 확률이 다 있어요. 그걸 다 합쳐놓으면 신기하게도 그 파동의 그 어떤 간섭 때문에 마치 여기서부터 직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학자 그 파이만의 선생인 존 아치버드 휠러가 그걸 가리켜서 양자역학의 법칙을 가리켜서 law without law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없는데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놓으니까 마치 거기에서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law without law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물리학자가 law without law라고 말하는 거나 지금 금강경에서 비설 소설분이라고 말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러 가지 설법을 했지만 그건 뭐라고 규정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다 그 규정한 거에 따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뭐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정의해봤자 사실은 그 지금 만족할 만한 생명에 대한 정의도 없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정의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이라고 불러야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는 뜻에서 설한 법이 없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열애의 설법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근데 열애는 또 중도를 설하거든요. 근데 중도라는 게 보면은 참 이상하죠. 우리 형식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존재 비존재를 떠나 중도로 설하고 삶과 죽음을 말할 때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중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중도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초월하고 그거 다 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는데 우리는 그거를 소위 논리적인 사유로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진실은 중도라는 것이 부처님의 발견이고 또 연기법을 분석해 보면은 중도가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를 말할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금강에서 말하는 이런 투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A라고 규정한 것은, 무엇이라고 규정한 것은 했지만은, 그건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열애가 사람보다 높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거는 말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닌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금강경을 해설한 방식은 이런 것인데,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을 놓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강의의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힘, 과학자들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힘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거대한 힘에 대해서 스튜어트 카프만이라는 그 이론 생물학자이면서 복잡계 이론가가 말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거대한 힘을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의 업으로 놓고 볼 때는 업력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연기 이치에서는 연기법이라 부르고, 또 믿음의 종교에서는 신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수행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중도 이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행법이라는 건 팔정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팔정도 수행하는 건 바르게 살라는 건데, 모든 성인이 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막연해서,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공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 뭐가 다르냐 해서 듣지 않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미리 이 강의의 마지막에 할 얘기를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중에서는 우선 불교의 발을 디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발정도지만, 그걸 발정도 수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려면 부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믿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믿으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믿는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존귀하다는 걸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그게 굉장히 그 소중한 존재임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친 말, 거친 행동,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대체 뭐냐 하는 예를 너무 크게 얘기하지 않고 조그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클 조던 얘기인데,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가난해서 그 어릴 때 아버지 그 한 달 수입이 마이클 조던 얻을 때 한 20불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푸드 쿠폰이라든가 뭐 구로 물자 같은 걸 받아서 먹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낡은 옷 하나를 갖고 오면서, 얘야, 너 이거 이불에 팔 수 있겠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그걸 누가 이불에 사요? 했더니, 넌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 그래서, 예, 알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다려서, 그때는 다리미가 없으니까 다리지 않고, 들어 누워서,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다려봤거든요. 제 양복 바지를 이렇게 풀 해주면은 그거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 자면은 다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그래서 깨끗이 빨아가지고 지하철역에 가서 6시간 동안 옷 사세요, 옷 사세요 해가지고 하나를 이불에 팔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며칠 뒤에 또 똑같은 옷을 주면서, 너 요번에 20불에 팔 수 있겠니? 그래서, 아버지 참, 이불에 팔기도 어려워 죽겠니? 20불에 어떻게 팔아? 했더니 똑같은 얘기 아버지가 또 합니다. 너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하는데 아이디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을 어떻게 20불에 파나 하고 궁리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이제 깨끗이 빨아서, 빠른 건 똑같죠. 잘 말려서 그림을 그리는 사촌 형한테 가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날드덕이라든지 미키마우스 같은 그림을 예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떤 국민학교에 이제 저는 국민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안 그리고 계속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국민학교에 가서 이렇게 팔았는데, 마침 그때
굉장히 그 부잣집 아이가 이면서 다리를 저는 아이가 그 어떤 그 보호자를 그러니까 그 경호원 비슷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그림을 보고 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호원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그 도련님이 내가 모시는 도련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20불에 샀을 뿐만 아니라 팁으로 5불 더 줬어요. 아버지 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도 있구나 하는데 또 몇 달 뒤에 아버지가 똑같은 옷을 갖다 주면서 요번엔 너 이거 한 200불에 팔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얘가 좀 올이 빠지긴 했지만은 글쎄 한번 해보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거 20불에 파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노력을 해서 팔았는데 200불에 팔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 파라포셋이라는 그때 미녀 참송사라는 그 영화가 유행할 때인데 그때 바로 그 주인공인 파라포셋이 뉴욕을 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그냥 둘러싸이고 사람이 구름비같이 모였는데 얘가 흑인 아이가 그 마이클 조던이니까 좀 잽싸지 않았겠습니까? 잽싸게 뛰어가지고 파라포셋 다리를 끌어안고 경호원 뚫고서 끌어안는. 일단 다리를 끌어안으니까 파라포셋 경호원들도 이제 걔를 밀쳐내지 못하는데 파라포셋한테 옷을 주면서 여기다가 사인을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파라포셋 해주죠. 흑인 아이가 그걸 하는데 탁 해놓으니까 내가 이 옷을 내가 팔아도 됩니까? 했더니 네 옷인데 이놈들 팔아라. 그래서 얘가 들고 나와서 파라포셋에 사인 있는 옷인데 살 사람 없으면 200불에 살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200불은 안 된다고 내가 더 줄 테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 해서 경매가 붙어가지고 1200불에 팔았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을 그 아버지가 말하는데 아버지가 불렀어요. 너는 그 옷을 이렇게 1불짜리를 1200불에 팔고 200불에 팔고 1200불에 팔아가지고 느낀 바가 없느냐. 그래서 했더니 얘가 말하기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을 다하면 길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했더니 아버지가 얘기하고 그래 그것도 맞긴 한데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생각해봐라. 1불짜리 옷도 네가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20불도 되고 200불도 되고 1200불도 되는데 너라는 인간을 놓고 봐라. 너라는 인간을 놓고 보면 너는 남보다 조금 가난하고 얼굴이 좀 까매서 좀 그 인종차별을 받고 하는 그런 거긴 하지만 너의 그 존귀함이라는 거는 네가 발견함에 따라서 1불짜리가 1200불짜리 되듯이 너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그거다. 너의 존귀함을 믿고 네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네가 한번 마음껏 정성껏 노력을 했으면 해서 내가 사실은 그런 걸 너한테 부탁했던 거다. 물론 아버지도 그게 1200불에 팔리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마이클 조던이 아차 그렇다. 내가 조금 얼굴 좀 까맣고 좀 가난하면 어때? 나는 1불짜리 옷도 1200불짜리 되는데 지금 나보다도 1200배가 아니라 120만 배라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하고 그다음부터 죽어라고 공부했다 그럽니다. 사실 근데 미국 운동선수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 운동선수들은 비약점 이하는 운동선수 뽑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죽어라고 노력을 한 끝에 몇 번의 어떤 바뀌는 거 있으면서 자기한테 적합하다는 게 농구라는 거 알고서 농구를 열심히 해서 NBA의 최고 스타가 됐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마이클 조던은 미국 운동선수 중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선수라고 합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바로
수행법을 놓고 한다 그랬는데, 이제 수행법이란 말은, 금강경 읽었으니까 수행법이란 말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거대한 힘이 작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대한 힘이라는 건 결국은 그걸 다른 종교처럼 신이라 부를 수도 있고 연기법을 할 수 있는데, 어떻든 거대한 힘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과에 연연하지 않고 수인사 대천명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품위 있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가꾸면서 해나가고 결과는 연연히 않는 수인사 대천명의 자세. 그거를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거대한 힘이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해야 할 건지 말씀드릴 텐데, 그건 제일 뒤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그 주변 얘기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중도의 원리. 중도의 원리는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상주 단멸, 그 중도를 취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극단이고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극단이니까 열애는 중도를 취한다. 그래서 중도에 맞는 생활을 하려면 발정도를 하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리스 철학은 중도하고 다르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없는 것은 없는 게 사유의 대상도 조차도 될 수가 없다. 아주 명쾌하게 수학이나 자연과학이 탄생하도록 준비된 거고, 불교의 중도는 이제 그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그 생활을 가르치지만은 세상 사물을 볼 때 그 이성적 사유에만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데 사물 인식 방식은 반드시 이런 거거든요. 인간의 사유 방식이 옳아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분명하다면, 형식 논리가 맞다면 죽음과 삶이 다르듯이 범과 부처는 다르고 유아무도 다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를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삶과 죽음, 그다음 존재와 비존재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면 평등과 불평등,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을 떠나 중도를 취한다는 말이 그럼 성립되는가? 그럼 성립한다는 무슨 뜻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발정도를 닦으면서 내가 존귀한 존줄 알고 품있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중도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중도의 원리에서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오히려 중첩이나 중도가 더 일반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고, 근데 거시 세계에서 한번 생명의 삶과 생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의 원리의 과학적 고찰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시 세계에서는 중도의 원리가 분명히 성립하고 더 중도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그 중도의 원리를 하나의 물리학적 원리로 만든 것이 상보성 원리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보성 또는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상보성과 이중성은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한 거니까, 이건 그리고 설명도 많이 들었던 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 미시 세계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거시 세계는 중도의 원리를 볼 수가 없는가? 양자각적 관점에서 보면 일상 경험 세계를 포함하여 거시 세계에서 중도의 원리는 원리적으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중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물리학적으로. 거시 세계에서는 사물이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맞게 고전력학이 그 경험 세계 이상의 거시 세계 일들을 잘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에는 바로 거시 현상에서 중도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도가 바로 현대 진화론에서 보는 진화입니다. 그 진화가 왜 중도냐? 진화는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서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형질이 부모와는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진화라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식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변이거든요. 불변인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진화죠. 그러니까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 둘 다를 포용해서 어떤 일이 진화하는 것이 바로 진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거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중도의 원리라고 불러도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흰 나팔꽃과 붉은 나팔꽃 사이에서 나온 다음 세대 나팔꽃은 분홍색이 아닙니다. 섞이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형질은 희거나 붉었기 때문에 자식도 붉거나 힙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종은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변화하는 거죠. 따라서 진화는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나타난 중도의 원리라고 나타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도란 건 변화도 불변도 하나의 극단이고, 변화 불변을 떠나 중도를 취하면 바로 진화가 되는데, 실제로 새로운 종은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 고생물학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적어도 우리의 생물학적 지식으로는 한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먹는 사자나 먹히는 사슴도 조상은 같아요. 식물이나 동물도 조상은 같습니다. 어떤 하나에서 조상에서 나왔는데, 그럼 거기에서 뭐가 작용해갖고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이게 이제 바로 진화론이 될 텐데, 그 다음에 그 유전자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 염기서열은 물론 안 변해요. 염기서열 변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옮겨 다니기도 하고, 유전자의 그 발현이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후속 유전자 보면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염기서열 가운데 유전자마저도 변해요. 유전자의 발현도 변해요.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의 일부는 또 변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방사선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전자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변인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거. 논리적인 모순이죠. 불변인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현대 진화론 확립의 기초 개념부터 살펴보는데, 그건 다윈의 선택, 자연 선택과 멘델 유전 법칙인데, 과학 역사상 다윈의 그 진화론처럼 그 영향이 큰 그 학설도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을 겁니다. 진화론은 처음에는 종의 변화를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심리도 사실은 진화의 과정에서부터 얻어든 어떤 형질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그것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도 진화론으로 성립하죠. 물론 100% 동의하는 사람들은 않겠지만은,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 심리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번역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불평하면서 공격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 통섭이라는 책에서 내용처럼 진화론으로 이렇게 많은 걸 설명을 하는데, 그게 간단한 단어 하나입니다. 자연 선택. 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 예가 거의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가 멘델 유전 법칙이죠. 요 둘이 결국은 진화론의 그 기본 핵심적인 용어이자 사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 그 반대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딴 사람 말고 다윈 니네 조상만 그러면
이렇게 침팬치를 하자 해가지고 이런 만화를 그려내서 놀려주기도 하고 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어떤 주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인간의 조상이 침팬치라면 그 네의 모계가 침팬치냐 부계가 침팬치냐면서 이제 공격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현생 인류까지 왔다는 게 그 진화론인데 그 전에 잠깐 지금은 우리가 그 대비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중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둘을 다 포용하는 게 중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데 신기하게도 다윈하고 그러니까 변화를 말한 다윈과 불변을 말한 맨델도 좀 그 처지가 극단적입니다. 다윈은 행운한데 그냥 행운아가 아니고 금수저를 물고 탄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행운한데 어떤 행운한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도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는데 뭔가 우리한테 느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부유한 의사고 할아버지도 부유한 의사에다가 진보 지식인이어서 할아버지 저서에서 오늘날의 생명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진화론의 사상을 이미 싹을 터줬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다윈은 진화의 개념을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도 도예가이자 기업가이며 박물학자로서 박물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생명에 관한 생물학이나 생명에 관한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행운하죠. 그래서 시골의 농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서 실제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관찰하는 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다 저명인사니까 많은 그 뛰어난 학자들로부터 최상의 교육도 받았고 집에 돈도 많으니까 의학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딴 사람은 그만두기 어려울 때 그만두고 그러면 뭘 하냐면은 둘 다 하다가 그만두는데 사실 그만뒀지만은 의학을 했으니까 많은 걸 배웠겠죠. 신약을 했으니까 또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그 당시 신학이라면 적어도 기하학도 배우고 수사학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성서도 배웠을 건 네 가지는 기본이었으니까 그런 걸 단지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걸 다 배워서 다윈의 인품이나 그 다음에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을 바탕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게 싫었어요. 이제 그게 공부하는 게 싫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건데 뭐 노동이라든지 할 텐데 배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비구로입니다. 그 타고 가서 갈라파고스에 가서 자기가 할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친구들, 그다음 학교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이제 소위 가진 자로서의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았으니까 이제 갈라파고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관찰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행운도 따랐어요. 종교하고 싸우는 건 두려워했는데 여기에 학슬리가 대신해서 싸워줬어요. 아주 뭐 그냥 마치 이 별명이 있는데요. 토마스 학슬리는 누구냐면은 그 올더 학슬리의 할아버지인데 별명이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열심히 다윈 대신에 싸워주고 다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헤켈이나 포크트 같은 사람이 또 다윈을 대신해 싸워줬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이제 쓰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교신을 할 때 여기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엘이나 후크 같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제 기억에 1958년 3월 달에 알프레드 월리스한테서 논문이 한 편 다윈한테 날아옵니다. 진화론이에요. 발표하겠노라고.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인데 바로 라이엘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 논문이 왔으니까 이게 큰일 났는데 빨리 어떻게 좀 해보자 해서 알프레드 월리스를 불러서 다윈이랑 3자 협상을 합니다. 사실은 다윈이 먼저 이런 걸 했는데
네가 어떻게 너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랐는데 이 다인이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등등해서 타협을 해서 공동명의로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 정말 지금 막 이랬다 치면 다윈이 이제 혼났을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도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윈이 좀 심했다 해가지고 이 알프레드 월리스에 관한 수많은 논문 여기 비난하는 학회가 제가 알기로 10년에 한 번 꼴로는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행운합니다. 이게 라이엘 후커고 이게 지금 토마스 학슬리고 여기 알프레드 월리스인데 알프레드 월리스는 그 논문 한 편 그냥 다윈하고 공동으로 써주고 대신에 제가 알기로 뭐 대학 교수자리 직을 하나 얻은 것 같은데 그리고선 아주 불평 없이 만족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에 대한 모든 공은 다윈이 가졌는데 실제로는 공을 가져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알프레드 월리스 없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늦게 종의 기원이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윈은 한 건 맞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다시 말해 도움을 받을 정도로 다윈은 행운하였다는 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연 속에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보편성도 있다는 것을 큰 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대한 힘을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자 해서 제가 이 다윈이 행운하라는 걸 얘기하고 또 반대로 맨델은 얼마만큼 박복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 있었던 옛날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있었던 소작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배고프게 자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성당 수사로서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사는데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소양이 있었는지 유전의 법칙을 단독으로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도 완두콩을 가지고 연구했는데요. 완두콩이 가지고 형질이 8개밖에 안 되는데 8개를 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시험 윤리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윈보다 13살 늦게 태어났는데 죽는 것도 비싸게 죽었으니까 이것도 좀 억울하죠. 그런데 더 억울한 거는, 더 억울하게 봐도 다윈이 행운인 것은 사실은 맨델의 논문을 다윈한테 보냈어요. 다윈이 읽어봤는데 다윈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책상에 처박아뒀어요. 만약 이해했더라면 진화론은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맨델이 맞다는 걸 확실히 알았더라면 그게 불변이니까. 근데 다윈이 얼마나 행운하냐면 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진화론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세상은 그 불공평한 것도 있고 차별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 맨델이 발견한 건 이런 거거든요. 여기 둥근 완두콩이 있고 주름진 완두콩이 있다면 주름진 완두콩은 작은 알, 둥근 알이라면 이것이 합쳐지면 맨델이 이런 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 당시 유전자의 개념도 없었고 DNA도 없었는데 형질이 아마 두 쌍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잡종을 섞으면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이는 수밖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성인 형질이 있어가지고 둥근 완두콩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아마 열성인 주름진 완두콩의 형질이 숨어 있을 거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종 1세대끼리 교배를 시키면 R과 R이 교배되는 것도 있고 R과 작은 알과 큰 알.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알과 작은 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버이 세대와 1세대 이렇게 쭉 해놓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이런 비율을 다 일일이 콩알을 세가지고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2개밖에 안 나는데 8개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완두콩에 대한 유전 형질에 대해서는 유전자 개념 시대에 완벽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죽은 지 50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주목을 하고 맨델이 이런 걸 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박복했거든요. 그래서 맨델과
그 다인이 가진 차이점이라는 것은 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은 다윈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한다는 것이고 멘델은 형질을 지배하는 불변 요소가 후대로 전달돼서 생물의 그 불변하는 속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유전 법칙을 몰랐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모르는 것도 행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뭐냐? 다윈은 사실은 그 유전 형질도 몰랐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 선택이라는 그냥 개념 하나만 가지고 생명체들 간에 어떻게 살다 보면 이게 다양성이 생겨가지고 그 다양한 것 중에서 그 환경에 그 살아남기 적합한 놈이 있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갈라파고스에서 여러 가지 그 생물의 종을 변화를 관찰하면서 얻었는데요. 집단 내 각 개체는 다양성을 갖고 그 다양성 일부는 세대를 통해 전달되고 한 세대 내에서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한 개체가 있어서 이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 그 다양성에 따라 결정돼서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다윈은 집단 내에서 어떻게 형질이 다양성이 생기는지 그 다양성이 어떻게 후대 전달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개념도 없었고 유전의 개념도 없었고 뭐 DNA의 개념은 더더군다나 없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 생물 종의 다양성을 눈으로 보고 이런 걸 생각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갈라파고스에 가 보니까 다 다르게 핀치새라는 건데 이 주둥이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핀치새의 그 다양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윈은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핀치새의 다 다르게 생긴 것들의 DNA를 조사해 봤더니까 같은 저성에서 나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다윈이 옳아요. 어쨌든 다양성은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다윈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뭐 사들이 주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5가지만 말했겠죠. 자, 과일을 먹는 종류는 앵무새 같은 부리로 과일이나 꽃을 파먹어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선인장을 먹는 종류는 가시보다 좀 이렇게 주둥이가 길어야 되니까 선인장 가시보다 긴 부리로 선인장을 파먹거나 씨를 먹고요. 또 씨앗을 먹는 종류는 크고 단단한 부리로 씨앗을 부셔 먹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곤충을 먹는 종류는 그 단단한 부리로 나무 위에 곤충을 잡아먹는다니까. 하여튼 이렇게 다 그 부리 종류가 다 같은 종이지만은 그 종류에 이런 다양성이 생긴다는 걸 알아서 보고 이 다양성 중에서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인데 그것에 진화를 한다. 이렇게만 그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다양성이 생기는지 새로운 종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이런 거는 다윈 진화론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화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말 같은 것은 옛날에 그 지금부터 5,500만 년 전에는 고양이만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그 발굽이 진화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화석을 통해서 진화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지금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자들밖에 없죠. 그렇죠. 학계에서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개구리, 고래, 박쥐도 다 공통적으로 생겼고 목은 우리는 짧고 그 길이는 길지만은 목뼈가 7개라는 것도 뭐 다 같고요. 그다음에 인간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윈의 자연 선택만 갖고는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과 진화론은 당대의 지식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변화를 말하지 않는 건데 요걸 말씀드린 대로 다윈이 멘델의 논문을 봤지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이 나온 건데 만일 진화론이 옳다면 진화와 유전에 대한 중도의 개념이 필요한데 그 개념에 맞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불변에 대한 중도적 관점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통 진화론을 얘기하고 물론 린 마고리스의 관점도 교과서에 나오긴 합니다만 1970년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를 오늘 살펴보고 마지막에 스튜어트 카프만의 그 자기 조직에 의한 그 진화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과서 아까 린 마고리스 교과서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교과서라는 말은 옛날 교과서에서도 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던 거죠. 돌연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생물학자 바이스만이 이 사람도 아직 유전이라는 걸 모를 때인데 돌연변이라는 것을 나와가지고 자연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성된 그래서 환경보다 잘 적응하는 종을 선택하여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유전된다. 이런 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다인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스만의 주요 업적은 바로 생시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만이 유전된다고 주장하고 그다음 용불용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쥐를 12,000마리의 꼬리를 잘라서 20대에 걸쳐서 그 새끼들을 관찰했더니 꼬리 잘라진 쥐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용불연설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돌연변이가 있어야지만 그 유전된다. 이것을 찾아내서 신다윈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제 DNA가 나온 다음에 얘기지만은 세포 분열 과정 중 유전 물질인 DNA가 복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개 100만 번의 DNA 복제 중에서 한 번꼴로 그 오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교정됩니다. 효소가 더 다니면서. 근데 교정 시스템이 있지만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변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시작하고 다음 세에 넘겨서 필요하면 더 진화를 시키든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 방사성 물질이나 화학 물질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이런 어떤 자극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모간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 대개 해봤더니 노랑 초파리를 해봤더니 인위적으로 그 저기 엑스레이를 쪼여서 자외선이나 엑스레이를 쪼여서 돌연변이 이렇게 봤더니 대개 70%는 개체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그나 유리한 방향으로 그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유전자의 어떤 변형이 눈에 띄게끔 새로운 종으로 표현형이란 말은 새로운 그 생명체의 개체를 말하니까 새로운 종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전자의 변화는 표현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모 자식 간에도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돌연변이는 존재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서도 세포끼리도 돌연변이 있긴 하지만 겉으로 어떤 종의 변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종합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설명하냐면은 신다윈주의를 중심으로, 다시 돌연변이죠. 중심으로 자연 서태스를 택하고 멘델의 유전학을 결합시켜서 20세기에 들어서 멘델의 재발견과 그 이후 집단 유전학이 생긴 거,
집단 유전자, 그 다음에 분자 생물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유전이 그 새로운 그 종이 생긴다 하는데 이때 뭐가 생기냐면 이기적인 유전자 개념이 탄생합니다. 일단 하나 자연 선택에 유리한 개념적인 유전자가 하면은 유전자는 자기를 복제하기 위해서 변형들을 다 조종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 현대 종합 이론인데 이 현대 종합 이론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현대 종합 이론에서는 진화의 단위는 개체가 아닌 집단이고 진화의 기본 운동력은 집단의 개체에게 대한 유전적 변이다. 그 다음에 한 집단 내에서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돌연변이, 인위선택, 자연선택, 이주, 격리 등 유전자의 평형을 깨트리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그 집단 전체에서 갑작스럽게 큰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돌연변이 축적으로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 확률이 너무 작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계산할 텐데 뭐 쉬었다가 계산하겠지만 계산할 때 너무 확률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기적인 유전자만으로는 우리의 세포들은 전부 다 이 다세포 생물들은 진핵세포거든요. 진핵세포라는 것은 세포 안에 핵이 있어가지고 핵막으로 따로 둘러싸여 있는 건데 진핵세포의 출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여기에서 리인마구리에서의 공상진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 조금 쉬죠.